어제 숨진 채 발견된 국정원 직원인 임 모 씨의 유서가 공개됐습니다. 임 씨는 이 유서에서 국정원 해킹 의혹 사건의 관련 자료를 삭제했다고 밝혀서 또 다른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편 상주에서 벌어진 농약 사이다 사건의 피의자로 80대 박모 할머니가 지목됐는데요. 할머니는 모르는 일이라며 범행을 적극 부인하고 있습니다. 백성문 변호사와 함께 사건, 사고 이슈들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여러 가지 이슈를 좀 다뤄볼 텐데요. 먼저 국정원 관련 내용을 좀 다뤄보겠습니다. 이 직원의 유서가 공개가 됐고 유서를 보니까 민간인 사찰은 없었다. 즉 잘못한 것은 없었다. 그렇다면 왜 자살을 택한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왜 자살을 택했을까요? 일단 심리적 압박이 굉장히 심하지 않았을까라고 추정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20년 동안 사이버 보안 분야에 종사를 했고 이번에 문제가 됐던 이탈리아 해킹팀으로부터 입수했던 그 PC 스마트폰 해킹 프로그램을 직접 구입하고 그리고 그걸 직접 활용을 해서 일을 했던 분이거든요. 이번 유서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것 때문에 자기의 과도한 업무 욕심 때문에 무언가 일을 좀 그르쳤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자기가 수입해서 하고 있는 이 프로그램이 정책으로 논란이 되는 거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 있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그런 내용이 있죠.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삭제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국정원에서 모든 자료를 공개하기로 결정을 했었잖아요. 그 모든 자료들이 공개가 되면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그런 내용들 때문에 또 조직에 누를 끼칠 것 같다라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뭐 4일간 동안 거의 밤샘 작업을 하고 굉장히 심리적 압박감을 느껴서 자살한 것으로 일단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자료를 삭제한 부분이 또 다른 쟁점이 되고 있는데 유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혹시나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만한 지원했던 자료를 삭제했다는 건데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행간의 숨은 뜻이 아마도 대테러, 대북 공작 활동에 오해를 일으킬 오해 앞에 민간인 사찰로 오해를 일으키리라는 단어가 아마 삽입이 돼 있었을 것 같아요. 마음속에는. 왜냐하면 지금 내용은 내국인의 국민들에 대한 사찰은 전혀 없었다라는 내용이잖아요. 그리고 이분 입장에서는 그런데 무언가 일반인들이 보기에는 내국인을 사찰한 것으로 오해받을 만한 내용이 있었던 것 같고요, 일단. 그런데 그것과 관련해서 이분 유서에는 그렇지만 그거는 내국인 관련 사찰이 전혀 아니고 대테러 대북 관련 활동의 일환이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억울함을 얘기를 했는데 이제 하나 문제는 걱정이 좀 되는 건 이분이 20년 동안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사이버 안보 분야에 종사를 했고 이번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모든 과정에 관여한 분인데 지금 국정원은 100% 디지털 포렌식 작업으로 복원이 가능하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복원이 가능한 걸 이분이 과연 몰랐을까. 그래서 지금 야당 쪽에서 얘기를 하는 건 그러면 이분이 삭제한 건 결국 복원이 안 되는 게 아니냐. 국정원이 복원을 한다는 게 과연 이분이 삭제한 게 맞느냐라는 것도 의혹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당이 검찰 수사를 촉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지금 국정원에서는 그렇잖아요. 모든 자료를 공개할 거고 또 이번에 삭제한 것까지 모두 복원해서 공개하겠다고 하는데 야당 입장에서는 그 전에 뭐 검찰 수사 혹은 또 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야당 입장에서는 청문회를 통해서 관련자들 진술을 다 듣고 지금 우리가 그냥 들어가서 보고 나오는 건 쇼밖에 되지 않으니까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는 건데요. 이제 다만 하나 좀 아쉬운 건 이제 이런 부분은 정쟁에 활용돼서는 좀 안 되는 내용들이잖아요. 또 안철수 의원이 그 분야에 또 가장 권위 있는 지금 국회 내에 있는 전문가시니까 들어가셔서 국정원이 자료를 공개하는 내용 관련해서 무언가 복제돼서 또 다른 내국인 사찰이 있었을 가능성이나 이 공개된 자료가 원래 자료와 아닐 가능성 등에 관련해서 거기에서 전문가적 역량을 가지고 그 공개한 자료를 기초로 해서 의문을 제기하는 게 오히려 지금같이 좀 의미 없는 정치 공세를 피할 수 있는 길이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얼마 전에 그런 얘기 있었잖아요. 이탈리아 해킹팀에서 우리나라 IP 주소가 한 130 몇 개 정도가 유출이 돼 있는데 그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우리가 20개 샀다라고 하는 게 거짓말이고 광범위한 민간인 사찰이 있었던 게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 역시 일단은 국정원 측에서는 이건 디도스 공격에서 이탈리아 해킹팀 방어하는 데 썼던 IP 주소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도 밝히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거를 근거를 없이 그냥 던져놓는 것보다 전문가가 계시니까 그 안에서 그 전문가들을 통해서 좀 명확하게 근거가 있는 좀 그런 이런 좀 생산적인 논란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 국정원 전국이 또 어떻게 풀려갈지는 저희가 또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 사면 이야기도 좀 해보도록 하죠. 대통령이 사면을 언급하면서 그 대상이나 또 범위 이런 게 좀
관심이 많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거론되는 인물들이 아무튼 여러 명이 있습니다. 네. 또 그 인물들이 과연 정말 사면을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도 관심인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일단 지금 경제인 관련해서는 사면이 어느 정도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 같고요. 지금 여당과 청와대에서 어느 정도 의견줄이 된 것 같고 정치인 사면은 좀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것 같습니다. 근데 경제인 중에선 일단 가장 두드러지게 생각이 될 분은 이제 SK 최태원 회장과 최재원 부회장 그리고 한화의 김승현 회장 그리고 LIG의 그 구본상 그 LIG 넥스원 부회장 같은 경우가 지금 일단 물망에 오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일단 이제 특사에 포함이 될 가능성은 지금으로 봐서 높아 보이지만 이제 하나 변수가 국민적 여론이 어떨지. 그러니까 작년에 기억하시겠지만 특별 사면이 아니라 가석방 얘기가 한번 나왔었던 적이 있었잖아요. 뭐 3분의 1 형기를 마쳤으니까 일단 기업인들도 차별 없이 가석방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그 당시에 가석방 얘기가 들어갔던 이유는 실제로 형식적으로는 3분의 1일지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4분의 2 이상 살아야 가석방이 되는데 이거는 특혜다 차라리 특별 사면을 해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묻혔다가 대통령께서 고민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쨌건 본인은 처음에 취임할 때부터 특별 사면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그렇지만 이번에 이제 국민 대통합 차원이나 또 경제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런 면에서 여론에 어느 정도의 힘을 얻어서 특별 사면을 진행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일단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여론이 큰 변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짚어주셨는데 방금 가석방 이야기도 해주셨지만 특별 사면뿐 아니라 가석방에 있어서 기업인을 역차별하는 건 안 된다 또 이런 지적도 나와서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역차별하면 안 되죠. 당연히 안 되는데 그 역차별이 아니라 기업인에게 오히려 혜택을 주는 거였기 때문에 가석방 인정이 안 됐던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형식적 요건은 다 갖췄었습니다. 최태원 회장도 형기의 3분의 1 이상 살았었고 구본상 LIG 넥스원 부회장 같은 경우도 3분의 1 살았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분의 1을 살고 가석방이 되는 경우는 없거든요. 그건 역차별이 아니라 기업인들에 대한 오히려 꼼수 혜택이었기 때문에 가석방이 되지 않았던 거니까요. 지금 그 부분을 오히려 역차별이라고 바라보시는 건 조금 잘못된 시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기업인에 대한 뭐 특별 사면은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키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정안이 나오고 있는데요. 가장 최근에 지난 1일에는 새정치연합 노웅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이 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면 뇌물수수나 횡령, 배임 등을 저지른 정치인이나 기업인에 대한 사면 자체를 제한하는 내용인데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좀 법이 개정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나요? 개정이 돼야죠. 사실 특별 사면이라는 게 소위 옛날에 전제군주의 은사권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죄를 졌지만 내가 너의 죄를 사하노라.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한인데 지금은 삼권분립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상황에서 법원에서 3심까지 해서 결정이 된 사안을 대통령 말 한마디로 바꾸는 거잖아요. 그러면 분명히 뭔가 원칙과 제한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나라 지금 사면법 하에서는 제한이 없어요. 소위 말해서 대통령 마음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형식적인 절차가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뭐 사면 절차에 관련해서는 좀 더 강화한 사면 절차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수차례 언급하셨고 또 얼마 전에 그 노무현 정부 시절에 있었던 성전 부회장 회장의 사면 특별 사면 관련해서도 문제점을 제기하셨잖아요. 변해야 되는데 이제 물론 이번 특별 사면은 적용이 안 될 것 같긴 합니다만 그런 방식으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기업 범죄나 정치 범죄나 그리고 또 판결이 확정되고 얼마 지나지 않은 범죄나 그렇게 소위 말하는 사법부의 판단을 완전히 뒤집을 수 있는 것들은 좀 자제가 돼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통 이제 법조인들이 요구를 하는 건 대법원장이나 사법부의 사전 동의를 좀 구하는 게 어떨까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요. 그런 방향으로 어느 정도 사면권은 제한될 필요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대통령이 사면 얘기를 꺼내고 사면을 만약에 하게 되면 논란이 없었던 사면은 제 기억에 없었던 것 같아요. 거의 이제 끊임없이 그 논란이 됐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특사가 특혜 사면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아까 그 전해드린 내용 중에 이 얘기도 좀 짚어보죠. 경북 상주의 농약 사이다 사건 요즘 화제가 되고 있는데 일단은 피의자로 지목이 돼서 지금 상주지원에서 영장실질심사 한다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그 경찰이 얼마나 뚜렷한 증거를 확보했느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근데 과연 확보했을까 이것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내용, 언론을 통해서 나와 있는 내용을 기초로 해서 보면 저는 오늘 영장이 기각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지금 할머니를 용의자로 지목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농약이 들어있었던 걸로 추정되는 자양강장제병이 집 앞에 대나무 그 울타리에 꽂혀 있었다는 것과 집 안에서 그 농약병이 나왔다는 것, 그러니까 집안 그것도 뜰입니다. 그리고 그 사고 당일날
이 할머니만 농약을 마시지 않았다는 것, 예. 그리고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것, 예. 뭐 그리고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 농약이 묻어 있었다는 같은 것. 성분이 있었다는 네,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용을 들어보면 굉장히 범인 같잖아요. 예. 그런데 할머니의 얘기를 들어보면 전부 다 부인이 가능한 내용들이에요. 아니 그렇게 지문도 묻히지 않고 완벽한 범죄를 한 내가 집 그럴 수 앞에 있겠느냐. 자연강자제 병을 놨겠느냐. 그건 누군가 가져다 둔 것이라는 게 첫 번째고 예. 농약을 마시지 않았던 건 난 집에서 마 관련된 음료수를 마시고 나서 목이 안 말라서 안 마셨던 거고 예.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는 할머니가 자고 있는 줄 알아서 신고를 하지 않았던 거고 예. 옷과 스쿠터 손잡이에 묻어 있었던 건 할머니가 토하는 과정에서 그 부분을 해결해 주다가 묻은 건데 예. 나는 범인이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제일 중요한 건 결국 동기예요. 예. 살인의 동기를 밝히지 못하면 이 부분은 설령 오늘 구속영장이 청구돼서 발부가 되더라도 예. 유죄 판결 받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경찰에서는 일단 사망한 분들도 포함해서 그 안에 있었던 할머니들과 이 예. 할머니들과의 인간적인 관련들, 관계들 그런 부분을 파악을 해서 동기를 확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말씀을 하신 것처럼 지금 결정적인 증거도 나오지 않았고 명확한 범행 동기도 파악하기 네. 힘든 상황에서 또 피해자 할머니는 계속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네. 또 거짓말 탐지기 조사도 네.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데 이 부분을 강요할 수는 없는 부분이죠. 네, 거짓말 탐지기는 예. 강요할 수 없고요. 또 거짓말 탐지기는 결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는 정황 증거로만 사용이 되는데 예. 이 할머니는 뭐 예를 들어서 결백하다고 할 때 예. 거짓말 탐지기를 했는데 본인이 떨려서 거짓이라고 나오면 본인한테 굉장히 불리할 거고요. 예. 그렇죠. 만약에 실제로 범인이라면 예. 거기에서 자기의 증거를 하나 추가할 이유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아마도 제가 이 할머니의 변호사였어도 거짓말 예. 탐지기 조사는 하지 말자고 했을 것 같습니다. 손해보는 일이니까요. 그럼요. 어찌됐든. 그래요. 근데 이 농촌 독극물 사건이라는 게 저희도 이제 관련 뉴스를 많이 네. 전달을 해드립니다만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 같아요.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만약에 이 범행이 저질러지고 피의자들이 이런 비슷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르면 이게 미제로 남게 되는 경우도 많다면서요.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정말 미제 사건이 많습니다. 예. 이 독극물 사건은. 그러니까 누구를 겨냥했는지 모르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니까 예.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소위 말해서 아무나 마셔라. 이런 경우라면 밝히기가 더 힘들고 예. 그러니까 특히 또 농약 같은 경우에 유통 경로가 명확하지 않은 게 굉장히 많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이게 누구한테 팔려서 누가 이 농약을 가지고 있었다는 부분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면 예. 그렇다면 용의자를 확보하는 데 좀 중요한 단서가 될 텐데 그게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예. 소위 시골에서 주먹구구처럼 팔리는 경우가 많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원한 관계를 찾지 못하면 범인을 잘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번 기회에 농약 유통 관련해서도 한번 좀 점검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고 예.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엔 물론 이제 아직 이 할머니를 범인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예. 최소한 용의자라도 확보가 돼 있는 상황이지만 예. 대부분의 독극물 사건들은 용의자조차 확보되지 못하고 영구미제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예. 애초에 그 유통에 대한 관리를 네. 좀 더 철저히 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번에 살펴볼 사건은 층간소음 사건입니다. 네. 이런 사건 뭐 여러 차례 보도를 해드린 바 있는데 이번에는 부천에서 발생을 네. 했고요. 아직까지 층간소음 문제가 직접적인 살해 동기인지는 확인되지 않고 네. 있는 것 같아요. 이 사건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뭐 용의자가 묵비권 행사하고 있고요. 예. 일단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 있는 상태인데 그 전에 층간소음 문제로 굉장히 다툼이 많았던 그 사실이 있어요. 그리고 며칠 전에도 뭐 헤어드라이기가 뭐 나를 때린다라고 해서 벽을 두들겨서 예. 이 피해자들이 항의를 했던 적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 용의자 입장에서는 이 피해자 가족들이 자기를 무시했다라고 느꼈다라고 일단은 지금 보고 있는데 예. 현재는 묵비권 행사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살해 동기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 일단 혐의가 너무 명백한 상황이라 뭐 처벌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런 이제 이웃 간에 벌어지는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서로 소통도 부족하고 대화도 없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이제 근본적인 원인으로 이제 우리가 분석을 할 수 있겠는데 글쎄 이런 그 근본적인 해결책 같은 게 없겠습니까?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야 서로 이해하고 존중하는 그렇죠. 거죠. 네. 그런데 현실적으로 그렇지 않고 공동주택에 사는 사람들 거의 한 80% 정도가 층간소음 문제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았다고 하니까 예. 거의 온 국민이 느끼는 거거든요. 좀 우스갯소리로 뭐 재작년인가요? 현직 부장판사분이 층간소음 때문에 화가 나서 예. 윗집 차에다가 예. 손상을 좀 가해서 판사 옷을 벗은 적도 있었어요. 그래서 예. 변호사의 사이 우스갯소리로 판사도 해결 못하는 층간소음이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렇네요, 진짜. 층간소음 문제가 발생을 하면 예.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인터넷에 쳐보시면 예. 층간소음 이웃사회 센터라고 쳐보시면 와서 소음도도 측정을 해주고 예.
아래 윗집 간의 화해도 좀 유도를 해주거든요. 그리고 거기서까지 되지 않으면 소음도를 기초로 해서 뭐 조정이나 다른 분쟁의 해결 방법을 제시해 주니까 일단은 올라가서 문을 두들기거나 무단으로 집에 들어가거나 하면 감정적으로 폭발하고 이렇게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게 되니까 일단은 해결이 되지 않으면 층간소음 이웃사회센터에 문의를 해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직접 대면하지 말고 이웃사회센터라는 제3의 기관을 통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조언을 해주셨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백성문 변호사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